저는 이제 콜라스 평가사로 활동하고 있고, 원래 이제 제조업체에서 개발 업무, 연구 개발 업무 하다가 저희 회사 한국인정지원센터로 와서 이제 콜라스 사무국에서 한 3년 정도 지원 업무하고, 이제 콜라스 평가사 또 저희 경영 시스템 평가사, 그리고 강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또 유익한 강의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설문조사 하시니까 그때 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 오늘은 측정불합도 기초에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춘 강의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법정 강의에서는 그냥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으로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무언가 이제 콜라스 사무국의 입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이제 식약처라든지 이런 그 우리 규제기관의 그 기본 폴리시가 전달이 돼요. 아니면 이제 그런 강조하는 내용이. 하지만 이제 이 과정은 그런 게 아니고 순수한 어떤 이제 이거 법정 과정 아니잖아요. 우리 순수하게 어떤 이론에 대한 것, 개념에 대한 것 이런 것들로 왜 측정 불확도가 이런 공식으로 계산되게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그런 기초부터 통계학 기초부터 하는 그런 강좌예요. 그래서 이걸 들으신 분 중에 이게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요. 이거 너무 쉽다. 내가 원한 거는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상당히 능력이 이제 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은 다른 심화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좀 듣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기초라든지, 근데 또 기초라고 하기에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살짝 또 그게 이제 어려워요. 근데 사실 측정불확도는 수학은 아니거든요. 수학적인 기초에서 내가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요것들은 좀 기초 과정이구나. 통계학 측정 불확도의 원리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엑셀 이제 활용 능력.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우리 강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 시간에 최종적인 통계로서 저희가 측정 불확도 추정을 유도를 한 다음 그것을 통해서 측정 불확도 문제는 실제로는 한 문제 정도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보이면서 강의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측정 불확도 문제를 푸는 기법들이 엄청 많아요. 동일한 문제를 기법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풀 때 어떤 기법으로 풀 수 있겠냐, 뭐 상대 불확도로 푸느냐, 감도계수로 푸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심화 과정에서 좀 보시고, 이번 과정에서는 살짝 맛보기로만 한 문제 정도 보시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비행기 모드가 안 돼 있었네. 자, 수료증은 전체적으로 다 이제 발행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비용만 제가 한번 문의를 드렸어요. 네, 금주 내로 수료증 발행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슬라이드, 여러분들 한번 그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PPT는 없으시고 요렇게 그리고 그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좀 반복해서 볼 수 없냐. 그래서 제가 광고 드릴 때도 저희가 11월 중에 다음 달까지 그 강좌를 개설하기로 했어요. 그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도록. 그래서 일단 급하게 오늘 이 동영상이 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정식 그 온라인 클래스, 우리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을게요. 그래서 계속 1년 정도 반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게 여러분들의 오늘 그 PPT고, 오늘 그 교재고, 실습 파일이 데이터 V2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V2를 가지고 실습을 계속 하시면서 제가 천천히 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 하시든지, 제가 시간을 2, 3분 정도 드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든지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혹시 이 교안에 대해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저한테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전달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하고, 강의 내용 노트를 하고,
또 이 실습에 대해서 실습 문제를 푼 그 파일들도 강의가 다 끝나면 다시 전송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받으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강의가 끝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푼 내용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거를 권 선생님 이걸 지금 안 받으셨다고 해서 제가 이걸 할 수 있나? 이렇게 압축을 해서 이것만 압축하면 되죠. 혹시 못 받으신 분한테는 이 압축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이거 바탕화면에 있나? 어디 있는가? 바탕화면에 있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못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네, 지금 보냈어요. 조금 용량이 좀 돼서 네, 지금 보냈으니까 권 선생님 그거 받으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파일 열어볼게요. 자, 통계학과 그래프. 처음에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여러분들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볍게 보면서 통계란 무엇인가, 확률이란 무엇인가 한번 가볍게 알아가는 시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통계학과 그래프고요.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늘 전체의 목차예요. 통계학과 그래프, 기술통계학. 통계학과 그래프는 일단 그래프로 뭔가 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 통계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통계학은 그것들을 묘사한다는 거라서 뭐 평균, 표준편차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통계량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게 기술통계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률 분포가 나오면 이제 우리가 어떤 통계량이 어떤 확률 분포를 가진다라고 알면 그것들에 대한 디스크립션, 기술 통계학도 알 수 있을 뿐더러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많은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통계 추정이에요. 우리가 어떤 통계량, 가령 한섭이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뭐 9시가 될 수도 있고 8시 50분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쭈르륵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과연 무슨 확률 분포를 가졌을까? 확률 분포를 알면 한섭이 9시에 출근할 확률이 95%가 맞냐 틀리냐? 95% 신뢰 수준으로 맞냐 틀리냐? 맞다. 아니면 틀리다. 이런 검정도 가능하고 또는 한섭이 출근할 시간에 확률 추정을 그 구간을 95% 신뢰 수준으로 추정하라.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보통 저는 9시 전에 출근하죠. 그래서 뭐 보통 8시 30분부터 9시 55분까지 95% 확률로 출근한다. 이렇게 뭐 구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측정 불확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측정을 한 데이터가 평균은 어떤 값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을 확률이 95%다. 그거를 추정할 수 있게 만드는 기본은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을 배울 거다. 통계학을 배우시기 전에 먼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엑셀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엑셀 매크로 환경을 구축하는 걸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제 강의 들으신 분은 기본적으로 이 엑셀 매크로를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혹시 이제 제 강의 처음이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13년 엑셀 기준으로 파일, 옵션, 추가 기능, 분석 도구 순으로 이 메뉴를 따라가다 보면 엑셀 매크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들으시면 줌을 반쪽을 줄여놓고서 엑셀의 반쪽을 띄워서 제 강의를 반만 보시고 반 화면은 엑셀을 열어서 이렇게 엑셀에 실습을 해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려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줌을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줌 화면 최대화 취소. 줌 화면 최대화 취소는 어떻게 하더라? Alt 더하기 F. Alt F 누르시면은요.
줌 최대화가 취소가 될 거예요. Alt F 한번 눌러보세요. 아이고 이상. 저는 이제 Alt F로 줌 최대화 취소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하실 거는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은 윈도우 키, 여러분 왼손 아래 보면 윈도우 모양의 키가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키 더하기 화살표. 화살표 하면 화면을 반반씩 이렇게 나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걸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반으로 줄여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반쪽은 이제 엑셀 띄우시면 되겠죠. 엑셀 이렇게 띄워서 네, 이렇게 이것도 전체 화면 띄웠다가 이제 반대 화살표를 반을 이렇게 줄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은 제 화면을 전체로 보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최대화로 하는데 여러분은 반반씩 그렇게 보시면 좋고 아니면 전체 보시다가 또 필요하실 때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아까 기억이 안 나요. 파일 메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옵션, 파일 옵션. 잘 하고 계신가요? 추가 기능 여기 있어요. 추가 기능. 그럼 추가 기능. 이제 이렇게 나왔죠. 컴퓨터가 좀 느리네요 오늘. 자, 그리고 저는 이미 활성화시켜서 있는데 여러분 이 비활성 응용 프로그램 추가 기능 이 아래에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 분석 도구 그중에 분석 도구를 선택하셔서 여러분 밑에 있을 거예요. 분석 도구 선택하셔서 이동 누르시면 돼요. 이동 누르시면 이런 추가 기능 활성화 창이 나와요. 그때 분석 필요하신 거 우리는 오늘 분석 도구만 할 거거든요. 분석 도구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누르시면 다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 데이터에 가보시면 데이터 분석이라는 메뉴가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하루 종일 이용할 많은 통계 데이터 분석 매크로 환경이 이제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파일. 이제 옵션. 제가 물 마셨는데 건더기가 있어가지고. 추가 기능. 분석 도구. 그리고 이동. 자, 분석 도구 클릭하고 확인.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이 생겼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어때요? 다 되셨나요? 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죠. 파일 옵션 추가 기능 분석 도구. 자, 이런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통계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과정 들으시는 건 아닐 거예요. 항상 측정 불확도가 여러분들 이제 키워드죠. 이제 가령 이런 문제예요. 자동으로 뭐 오렌지 주스에 이렇게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나?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오렌지 주스를 병에 담는 설비로 쭉 이동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같은 데서. 그래서 오렌지 주스 정량 200ml를 담는데 우리 회사 이제 이거는 뭐 이거 측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뭐 일반적인 생산 검사라고도 할 수 있고 200ml가 담겼는지를 보고 싶어요. 200ml가 미만으로 되면 불합격이에요. 모든 이제 우리 이 생산품은 소비자한테 이득이 되면은 괜찮아요. 그거는 합격. 근데 소비자한테 불리하면 불합격이에요. 우리가 200ml라고 병에 적어 놓는데 거기에 200ml가 안 되면은 불합격이죠. 여러분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데 그 주유소에 그 기름의 양을 측정하는 그 이제 메타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다 그 법정 계량의 그 뭐죠? 법정 계량을 다 받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장비들이에요. 그게 적으면 문제가 되지만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1,000원어치를 담았는데 1,100원어치를 넣어준다.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계량은 항상 이게 그 기준값 대비 적으면은 불합격. 근데 크면 오케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이 공장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많이 담기면 손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손해잖아요. 정확하게 200만 담기면 좋고. 근데 불확도가 항상 존재하고 내가 항상 내가 200이라고 측정해도 200이 아닐 수도 있고 또는 뭐 약간 뭐 여러 가지 측정에 대한 불확도 또는 실제 장비에 대한 불확도 뭐 여러 가지 환경이 있으니까 항상 더 많이 넣어주게 된다고. 근데 너무 많이 넣어주면 손해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나의 불확도 한계 또는 장비의 불확도 한계만큼만 더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항상 그 소비자의 이득 또 회사의 이득이 항상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많이 넣어줄 수도 없고 너무 적게 넣어줄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측정을 했어요. 아, 그럼 내가 지금 그 마진을 잘 설계했냐. 그래서 오렌지 주스 데이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오렌지 주스 데이터.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엑셀 파일 보면은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1번 오렌지 주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지금부터 이런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이제 오렌지 주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가지고 처리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자, 여러분 오렌지 주스 데이터 있죠? 지금 당장 이걸 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들을 풀 거구나 오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렌지 주스 데이터인데 오렌지 주스 부피 측정 결과를 신뢰 수준 95에서 평균과 측정 불확도를 보고하시오. 이게 이제 오늘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살짝 틀리죠. 원래 우리는 한 개의 샘플을 가지고 20번 반복 측정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고 샘플이 아예 20개가 돼버렸다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측정의 절차하고는 틀린데 아무튼 똑같아요. 이게 20개건 이게 20개건 20번 반복 측정하건. 그래서 결국은 신뢰 수준 95에서 평균과 측정 불확도로 추정을 하는 게 오늘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론을 다 설명드리고 아마 한 오늘 5시쯤에 아마 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풀어보자. 오늘 이 문제를 푸는 게 목적이다. 오늘 제가 한 7시간 강의인데 좀 조정해서 한 5시쯤 끝내면 되겠죠? 그렇겠죠? 첫째 시간 통계학과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를 가지고 일단 통계적인 것들에 대한 모양을 보면서 감을 좀 잡아보려고 살짝 뭐 가볍게 넣었어요. 자, 우리 이제 통계학이란 뭔가 한번 보죠. 이런 전체 모집단과 모집단이 있어요. 가령 우리 요즘 이제 선거 시즌이잖아요. 내년 3월인가요? 그러면 모집단은 우리 4,500만 명이 아니지. 우리 인구 5천만 명 중에 한 2,500만인가가 지금 유권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권자가 모집단인 거죠. 우리 그 모집단, 우리 선거에 대한 모집단. 그럼 그 사람들이 모집단이 뭐 1번 후보, 지금 아직 번호는 안 나왔으니까 1번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율이죠. 전체 2천, 근데 이거 지지율은 이제 투표자 수라고 하면 뭐고 그냥 유권자 수라고 할까요? 유권자 수분에 그 다음에 1번 후보 지지수, 요게 나눈 게 지지율이죠. 그죠? 전체 유권자 수분의 1번 후보를 지지예요. 지지하는 수, 요게 지지율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그 통계량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엔 요게 모수인데 요런 것들을 우리가 구해보자는 게 통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전체 모집단, 그게 모집단인데 이거를 2,500만 명을 다 조사를 하려면 수백억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전국 단위의 이런 선거를 하려면 그럼 너무 이거를 매주 하면은 매주 몇백억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요즘 근데 여론조사는 계속 매주 하잖아요. 너무 돈이 많이 드니 2,500만을 다 하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한 1,000명만 해보자. 1,000명. 그게 요 샘플인 거죠. 샘플 1,000명. 그래서 이거 지금 이 x 바라고 하는 게 좀 그렇고 p라고 할까? p바 비율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전체에 대한 모집단분의 표본 1,000명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게 통계의 기본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 파라메타 모수가 p바인데 우리 모수를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모수를 그냥 일단 우리 평균이죠.
이 지지율에 대한 평균, 이 뮤를 알고 싶어서 통계량을 조사한다. 그래서 1000명만 조사해서 우리 X바를 조사해서 X바를 가지고 뮤를 추정하게 된다라는 게 기본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직접 와닿는 선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측정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 X의 평균 질량 뮤는 얼마냐? 참값이죠. 요거 참값. 참값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나는 10회만 측정해보자. 그리고 10회 측정한 샘플의 질량 평균 100g을 가지고 그러면은 시료 X는 100g일 거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합리적인 거니까. 근데 10회 측정해서 100g이다라고 추정하는 건 점추정이고 더 수학적이고 더 합리적인, 더 그 맞을 확률이 높은 추정 방법들이 있어요. 그걸 배우겠다는 거죠. 자, 중요한 정의는 모집단 아시겠죠? 전체가 모집단이다. 그리고 표본, 샘플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인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만 한 거다.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 대한 표본은 뭐가 있을까요? 시험은 가령 아까 시료 X의 질량에 대한 시험은 자, X에 대한 질량을 누가 측정할까요? 시험자 A, B, C. 시험자가 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측정한 모든 값들. 그리고 장비 이 세상에 이제 X를 측정할 수 있는 100g을 측정할 수 있는 저울이 이 세상에 엄청 많죠. 그 장비 모두 다. 그리고 뭐 어떤 무게 측정에 대해서는 정밀 무게 측정에 대해서는 기압도 변화를 받아요. 공기도 무게가 있으니까 기압이 어떤 상황인지도 영향을 준다고요. 그런 사항들, 환경 사항들, 모든 환경 상황.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된 게 모집단이고 그럼 결국 구할 수 없다는 거죠.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시험자 한 섭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환경에서 측정한 값 10개 그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험에서 값들을 몇 개를 구한다는 건 항상 모든 그 모집단의 표본이 되는 거죠. 모집단을 결국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가령 평균과 표준 편차. 특히 모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모수라고 불러서 파라메타라고 부르고 그 중에 우리가 특히 관심 있는 게 모평균이에요. 우리가 항상 알고 싶은 건 모평균을 알고 싶죠. 이걸 알고 싶어서 통계량 중에 정보를 몇 개를 얻어요. 그 중에 이제 특정한 게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 편차를 계산하죠. 이걸 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제곱하고 뭐 하고 해서 지지고 볶고 뭐 미분도 하고 해서 결국 나오는 게 우리의 뮤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걸 알고 이런 걸 추정하는 거예요. 요걸 할 거다. 자, 전수조사라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 선거 말씀드렸고요. 우연히 맞았나? 모든 유권자의 의견을 조사해야 되는 민주주의 원칙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은 뭐 한 10만 명 정도 조사해도 상당히 많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주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직접 다 조사해야 된다 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약간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통계적 추정에는 신뢰 수준 몇 %라고 나오거든요. 뭐 신뢰 수준 뭐 95%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게 신뢰 수준이 95%니까 오류, 틀릴 확률은 율은 5%가 된다는 거예요. 자, 95%만 믿으세요라는 말이니까 5%는 틀려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류잖아요. 그럼 틀릴 확률이 5%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수조사를 한다. 이런 샘플링을 통한 표본 조사를 통한 추정을 못하고 그러면은 신뢰 수준을 계속 높이면 어때요? 뭐 99% 또는 100% 신뢰 수준 100%.
자, 신뢰 수준 100%로 조사하려면요. 이게 바로 전수조사예요. 신뢰 수준 100%가 전수조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안 되는 거야. 신뢰 수준 99.9999%도 오류가 나온다는 거고, 샘플이 많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신뢰 수준 100%는 전수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술 통계량만으로 또는 전수조사에서는요, 전수조사의 평균 뮤 이것만으로 충분히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전부 다 조사를 했더니 지지율이 뭐였어요? 그럼 거기서 뭐 분석하는 게 없잖아요. 가령 여론조사에서는 신뢰 수준 몇 %에 표본 오차 몇 % 이렇게 오류가 있죠. 근데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이 선거 결과는 뭐였고 오류는 얼마입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기술 통계량, 평균, 표준 편차 이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만으로 전수조사는 끝난다. 뭐 복잡할 거 없다. 하지만 전수조사의 문제점은 가능하지도 않고 비용도 비싸다. 가령 뭐 파괴 시험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은 전수조사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요즘 백신 관심 많으시죠? 백신이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통계적인 기법들이 들어가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 전수조사로 임상 시험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지만 혹시라도 잘못된 약을 전수조사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다 투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집단의 작은 부분, 표본을 가지고도 전수조사와 컴패러블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면, 자, 뮤를 우리가 X바로 잘 추정해 갈 수 있다면 당연히 why not? 그 X바를 추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을 하는 이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표본에 대해서 우리 이만큼 모집단에서 이렇게 표본 조금만 1000개, 뭐 1000개, 뭐 일부만 추출한 이런 것들을 데이터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자, 몇 번을 지지하는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1000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n이 1, 2, 3, 4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조사를 쭉 엑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지지하는 후보 1번, 3번, 2번, 4번, 6번, 8번, 다시 또 1번 막 이렇게 막 쫙 나오겠죠. 데이터가. 그런 게 데이터예요. 100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분석한다. 통계학으로 여러 가지 아까 곱하고 나누고 미분하고 막 한 다음에 유의미한 정보. 1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어디서부터 몇 %부터 몇 %일 거다라고 알아맞힐 수가 있는. 1번 후보 지지율은 뭐 30, 막 숫자를 제가 쓰면 안 좋은 건가? 1번 후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성관위에서 저 혹시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거. 자, 그래서 2번 후보. 2번 후보의 지지율은 뭐 35%부터 38% 사이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평균이 요 가운데 어디 있겠죠? 평균은 37.5% 플러스 마이너스 뭐 1% 뭐 이런 식으로 통계적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얘가 만약 뭐 이런 식으로 유의미한 정보 데이터 이게 1000개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1000개 가지고 뭐 할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1번 후보 지지율은 몇 %부터 몇 %까지 2번 후보의 지지율도 몇 %부터 몇 %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더 크니까 1번 후보가 지금 유리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뭐 좋은 거구나. 일단 그렇게 아시면 되고 통계학은 좋은 거구나. 그리고 돈이 굉장히 적게 드는 거구나. 그럼 통계학을 꼭 우리가 투표에만 선거에만 사용하냐? 그렇지 않아요. 일단 통계학은 과학 분야, 그러니까 우리 이공계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우리 지금 이제 시험하는 것도 결국 이과나 공학 분야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학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마케팅 같은 거 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성공할 확률 이런 것도 계산해요. 그러면은 뭐 가령 그런 거죠. 뭐 길거리 우리 이제 제가 편의점을 하나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알고 있어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편의점 앞 길에 지나가는 행인이 시간당 200명 이상이 되어야지 이 편의점은 BP,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달성한다. 200보다 크면 이제 계속 쭉 성공하는 거고 어쨌든 적자는 안 난다는 거잖아요. 근데 200명이 되는 거를 그럼 조사를 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시간대별로 쭉 조사를 해야 되겠죠. 새벽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그걸 통계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250명이 지나다니고 이게 평균이고 이제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명이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7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200명보다 더 작네. 그럼 이거 살짝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250명에 가령 300명에 플러스 마이너스 70명 나왔어요. 마이너스 빼도 220명이잖아요. 이거 무조건 여기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통계적으로 가능하다. 자, 이렇게 이제 통계학 기본적인 거 했고,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처음에 통계학 제일 처음 배울 때 데이터 1000개 데이터는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데이터를 이렇게 아까 막 했죠. 1, 3, 5, 4, 7, 6 이거 이렇게 보면 이게 뭐야 하고 안 보이시죠? 그러면은 1번 후보 지지율, 2번 후보 지지율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어때요? 확 눈에 들어오죠. 누가 지금 제일 많이 지지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미국의 야채, 채소류들 소비하는 그 통계인데 감자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구나. 그중에 이 뭐예요? 생감자를 제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얼음 감자를 먹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걸 데이터로 막 했어봐요. 하나도 안 들어오지. 그래서 먼저 데이터 한번 하는 거를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 예시. 전화 서비스. 제가 지금 조금 빠른가요? 제가 이따가 왜냐하면 이 후반부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이거는 이제 하는 거라서 조금 빨리 하고 있어요. 괜찮죠? 빨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또 말이 엄청 나중에 빨라질 때가 있어요. 자, 요건 이제 경영학 문제인데 보세요. 전화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라 예전에 한 80년대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사람도 많고 이제 전화 서비스가 장거리 전화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독점이었어요. AT&T라는 큰 전화기 회사가 독점이었는데 미국은 항상 자유 시장을 표방하잖아요. 독점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AT&T라는 독점 회사가 너무 규모가 커지고 이게 시장이 너무 커질 것 같으니까 회사를 막 다 잘랐어요. 그래서 요즘 전화 회사가 너무 미국 전화 회사를 무슨 뭐 있죠?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전화 회사들이 이제 군데군데 있다고. 그래서 이제 경쟁 체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전에 한국통신 하나였다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나로도 있나? 아닌가요? 전화 회사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알 수가 없다. 어디가 있는지. 근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패턴을 파악을 해서 우리의 그 요금을 결정해야 된다. 우리 우리 가입자들이 도대체 한 달에 얼마 쓰는가 조사한 다음에 적게 쓰는 사람, 중간 정도 쓰는 사람, 많이 쓰는 사람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별로 마케팅 포인트를 달리 가져가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는 다 많이 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마케팅 포인트는 무조건 많이 쓰는 사람에 포커스를 줘야 되겠죠. 우리 회사는 다 많이 쓰는 사람밖에 가입을 안 했는데 적게 쓰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텔레폰.xlx를 가지고 빈도 분포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뭐죠? 히스토그램이죠. 이제 슬슬 예전에 이게 한 고등학교 때쯤 빈도 분포 그래프 이런 거 나왔을 거예요. 히스토그램. 그걸 이제 엑셀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한 달에 쓰는 비일 데이터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42불. 한 달에 어떻게 해외여행을 갔는지 한 번도 안 쓴 사람도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많이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빈도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는 걸 첫째 시간에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빈도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고 이슈 중에 하나는 도대체 이 막대기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자를 거냐. 0부터 15, 15부터 30 이렇게 자를 거냐 아니면 0부터 10, 10부터 20 이런 식으로 자를 거냐의 이슈가 있어요. 그 구간을
정하는 거죠. 구간을 정하는 방법은 가이드가 있어요. 이런 가이드대로 한다. 가이드라인.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가이드도 있어요. 루트 n으로 하는 방식. 뭐 또 뭐죠? 3.3 로그 10의 n으로 하는 방식. 제가 이 공식을 맞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방식 중 이 테이블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경영 통계 쪽 그 책에서 나온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 경영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이용을 해보자. 지금 한번 열어보시면 그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데이터의 개수가 200개예요. 그 비를 개수가. 그러니까 200명을 조사했다는 거죠. 200명이니까 구간의 그 막대기의 개수는 7개부터 9개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짝수가 좀 왠지 편할 거 아니에요? 홀수로 나누면 왠지 뭐가 잘 안 나올 거가 뭐 길어지니까 이 가운데 있는 8로 구간의 수를 정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아, 여기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 레인지가 있어요. 최대값, 최소값. 그거를 막대기 개수, 범위의 개수로 나누면 한 구간의 수가 나온다. 대충 한 구간 수 15 정도로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엑셀을 띄워서 엑셀에서 우리 데이터죠? 이 데이터에서 제가 아무 데이터나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쳐도 여기서 텔레폰 2번 파일 텔레폰을 열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2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200개의 데이터인지는 어떻게 아냐? 쭉 세보면 되는데 쭉 이제 세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제일 좋은 게 저는 이거 같아요. 이 셀을 선택하면은 셀이 선택한 그 합 평균과 개수가 요 엑셀에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나온다는 거죠. 여기 평균과 개수가.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전체 다 선택하고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 전체를 선택하는 방법 제일 쉬운 거는요. 컨트롤 더하기 쉬프트 더하기 화살표. 화살표를 어떻게 쓰지? 에로우. 화살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이 아래 화살표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제일 첫 번째 셀에 가서 컨트롤 쉬프트를 누르고 화살표 누르면 끝까지 바로 가요. 그럼 결국 맨 위에 있는 이름표 빼고는 빌 이름표 빼고는 201이잖아요. 그래서 201개다. 데이터는 201개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1개의 데이터였고 최대 최소는 뭐 이 민 맥스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잖아요. 이제 여기다 최소라고 할까요? 여기다 적을까? 최소. 여기는 최대. 그럼 최소 함수는 민이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왠지 그거일 것 같은 함수가 맞아요. 이 엑셀은 다 이제 그럴 걸로 함수를 설계를 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셀에서 끝 셀을 다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로 다 찍어주면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민 이렇게 0 맥스도 max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 어레이를 넣어주시면 이제 최대값이 거기서 계산해서 나온다. 맥스 뭐 이렇게 A2부터 A201까지.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굳이 이제 요거 보시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전체 구간 최대 빼기 최소 구간에서 나누기 지금 8로 하자 그랬어요. 아까 그 가이드 우리 교재의 가이드대로 200개의 데이터에선 8개의 구간으로 나누자 했기 때문에 8로 나누어서 이 14.95라는 수가 나온 거예요. 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 15라고 하자라고 해서 구간을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구간 기호를 빈이라고 써요.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빈이라고 쓰시고 15, 0부터 15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15를 쓰면. 가운데로 왜 한 거지? 에이? 뭔가? 예쁘게. 예. 자, 이렇게 15, 그 다음 30 되겠죠? 15에서 30. 그래서 우리는 빈을 어디까지 해주시냐 하면
119가 포함될 수 있는 수 120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총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로 만들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는 통계 매크로로 계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데이터. 여기까지 다 하셨나요, 지금? 빈 쓰시고 15, 30, 45, 60. 그냥 손으로 쓰셔도 무방하죠. 지금 간단하니까.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 분석. 자, 그럼 통계 매크로 메뉴가 나오고요. 그 중에 우리는 히스토그램. 확인. 자, 히스토그램 메뉴가 나왔어요. 자, 입력 범위는 우리 데이터를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내가 숫자만 찍어도 되고 여기 그냥 빌이라고 하는 이름표부터 찍어도 되는데 저는 이름표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자, 찍고 처음 수 찍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로 끝까지 가요. 끝까지 선택을 다 하겠다. 그럼 이게 입력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계급 구간. 계급 구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정한 여기 요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이건 쉬우니까 이 빈에 대해서 15부터 120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이름표 체크를 하시고 새로운 워크에 출력을 하실 때 차트 출력을 하시면 그래프까지 같이 그려지는 거죠. 차트 출력까지 이렇게. 자, 그런 다음 한번 확인을 한번 눌러보시죠. 뭐가 나오는지.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시면 뭐가 나올까요?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모든 분들 다 푸셨나요? 뭐 상당히 이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매크로 환경 설정이라든지 뭐가 뭐 잘 안 된다 이러신 분 많았는데 특별히 뭐 여러분들 질문도 없으시고 그냥 아니면 잘 안 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신 건가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시간은 보고 이렇게 눈으로 푸시면 안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보셔야지 이게 느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냥 눈으로 보면 다 할 것 같은데 수학이란 게 그렇잖아요. 눈으로 보면 다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나중에 잘 안 되는 거. 그래서 직접 한번 다들 해보시고요. 자, 시간이 이제 네, 1분이 됐네요. 자, 그래서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 자, 여기서 살짝 그래프를 좀 더 예쁘게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요 막대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막대기만 선택할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선택하는 거 말고 막대기를 선택하고 우클릭을 누르시면은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는 메뉴가 나와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요걸 하면은 각 막대기의 숫자, 그게 얼마 숫자인지 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이제 몇 개인지 조금 더 보기가 좋죠. 자, 전통적인 히스토그램 모양처럼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 사이의 간격, 막대기 사이의 간격을 없앨게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다 막대기인가? 데이터 레이블 서식? 헷갈리네요. 이게 어디로 가야 돼? 혹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교재에 있는데 교재 한번 컨닝 좀 할게요. 그린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 이거 한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래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를 선택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가라. 그런 다음에 이 간격 너비의 150을 0으로 만들면 이제 간격이 없어진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자, 그래서 각 0부터 15까지는 데이터가 71개. 그다음 15부터 30까지는 37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게 됐다. 이걸로 알게 된 점은 가령 이런 거예요. 아, 이 아주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이렇게 있네. 18, 20, 24. 가운데는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75니까 75, 7만 5천 원 이상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아예 적게 사용하는 분들이 꽤 있네. 그럼 우리 포인트는 이 두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약간 미디움 포인트는 약간 잘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 전략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다. 이런 포인트를 알 수가 있어요. 교재 한번 다시 보시면 자, 반 정도는 30불 이하를 사용하고 중간에는 적은 수만 있고 또 한 30%는 또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고요. 이제 요거 데이터 분석 히스토그램 한 거예요. 제가 했던 거랑 동일하게 여기 있으니까 요거 보시고 차근차근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이와 동일한 문제로 제가 한 문제 더 해보죠. 특정 불확도 성적에 대해서 제가 누적한 실제 데이터를 여기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는 제가 한번 가이드를 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하시되 그래도 뭔가 제가 그 구간수만 우리 통일되게 한번 해보죠. 그래야지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데이터가 몇 개인지 한번 볼게요. 전체 데이터는 264개예요. 전체 데이터가 264개니까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보면 264개에 대한 구간수는 여기잖아요. 9개 또는 10개. 200부터 500개까지는 9개부터 10개. 그럼 우린 당연히 왠지 좀 선호가 가는 10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간수 10으로 해서 최대값부터 이제 10씩 증가하는 구간수로 해서 여러분 한번 측정 불확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구해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한 2분 정도 드려볼까요? 그러면은 쉬는 시간이 되겠네요. 쉬는 시간이 되시면 10분 정도 쉬시고 제가 돌아와서 저랑 같이 답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8분이니까 한 2분 정도 좀 풀어주시고 구해주시고 한번 저랑 한번 맞춰봅시다. 자, 이 데이터에 대해서 빈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10 간격으로 하자면 10개의 간격으로 빈이 이제 막대기가 10개자면 최소값이 아마 50일 거예요. 최대값은 100인 건 아는데 최소값이 얼마지? 50 맞죠? 그러니까 50부터 100을 막대기를 10개로 만들려면 55, 60 뭐 이런 식으로 짜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00점까지.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만들어 보시면 된다. 이렇게. B는 이렇게 하시면서. 자, 다 되셨으면 10분 쉬시고 돌아와서 저랑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신 거랑 저랑 한번 비교해볼까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구간이 있으면 데이터 분석 그리고 히스토그램 확인. 자, 입력 범위에는 데이터 넣죠. 그래서 첫 번째 선택해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화살표로 전체 선택.
265까지 264개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올려서 두 번째 계급 구간에는 빈에 대한 모든 걸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별 한 11번째 행까지. 제가 지금 이렇게 측정 불합도 성적, 빈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름표가 들어간 거죠. 이름표 체크. 새로운 워크시트에 차트 출력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마 이런 데이터가 나오시면 이제 여러분 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까하고 똑같이 뭐 이렇게 해볼까요? 데이터 레이블 추가 그리고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너비 간격 제로. 자, 이렇게 잘 되셨나요, 다들?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거 그리는 건 우리 측정 불합도하고 전혀 관계없고, 사실은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여기에 대한 확률 분포.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문제를 냈어요. 어떤 사람이 낸 건 아니고,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이제 55부터 60 사이, 이게 50부터 55, 그러니까 50 미만이 4명, 그리고 60점까지가 2명, 이렇게 보죠. 그러면 6명이 결국 60점 미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과락이라고 할까요? 측정 불합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60점이에요.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이게 과락 맞나요? 철자가? 과락 확률은 얼마인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과락의 확률은 얼마인가? 그러면은 전체 인원수 분의 과락 인원수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그죠? 우리가 전체 인원수는 몇 명? 이거 다 더한 거. 아까 264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6명 중에 26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27%가 과락이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98%는 붙어요. 맨날 이렇게 그 안내 시간에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될까? 제가 이렇게 말한 이런 말을 수학적으로 하면은 각 구간별 확률을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자, 확률은 55 미만일 확률은 전체 264를 여기다 264를 적을게요. 전체 264를 4를 264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 4일 확률은, 그러니까 55보다 작은 구간의 확률은 4, 여기에서 발생한 이벤트, 4명이 55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4 나누기 264를 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거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이렇게 한 칸을 선택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식을 만들고 답을 구한 다음에 제가 요 화살표를 이렇게 여기 그 네모 박스의 오른쪽 아래에 갖고 가면 이 십자가가 모양이 바뀌죠. 이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 적십자 모양에서 그냥 십자가로 바뀌죠. 적십자가 아니고 뭐죠? 두꺼운 십자가에서 작은 십자가로 바뀌면 이제 동일한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이걸 쭉 내리면서 해보니까 264도 같이 따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빈칸이니까 이상한 값이 늘어왔다 해서 오류가 막 나고 있죠. 그랬을 적에 B13은 나누는 264를 고정하려면 절대 참조를 취해 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 절대 고정시킨다는 얘기죠. 그때는 F4번.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를 만들면 그 셀은 동일한 법칙을 적용할 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B13을 F4를 누르는 순간 앞뒤에 달러가 이렇게 고정 참조 표시가 생기면서 고정을 시켜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쭉 따라 내리면 이게 이상하다. 이 4를 하면 안 되고 4 전에 요 셀을 찍어줬어야 되죠. B2분의 이렇게. 그런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이제 바뀌죠.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한 확률 값을 알고 그러면은 이제 55 미만은 0.015, 그러니까 1.5%, 0.7%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도 모양은 요거랑 똑같겠죠. 비율만 틀리다 뿐이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뭐라고 하죠? 확률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 모양하고 확률 분포의 모양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도 그려지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런 어디 갔어? 이 그래프를 그려서 이 확률 값으로 이번에는 확률을 찍어볼까요? 이렇게 확률 값을 찍은 이 그래프가 바로 확률 분포라고 불리는 그런 분포가 돼요. 근데 모양이 똑같다. 자, 위에 있는 모양하고 이거랑 모양이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확률 분포란 게 이런 거구나. 자, 95부터 100일 확률이 이게 55 그죠? 95부터 100일 확률이 0.14% 그러니까 14%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구간이 몇 %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서 문제. 오늘 첫 번째 문제네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모든 과정에 1등부터 3등까지는 커피 쿠폰을 저희가 2장씩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은 시험이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퀴즈를 잘 맞춰주시는 분께 제가 그 커피 쿠폰을 세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제 이름을 적을게요. 자, 이 모든 값들을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 확률 써주셔야지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임동국 일입니다. 어디 써 지금? 채팅창에 감사합니다. 어디 써? 1.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 선생님. 나? 어디 써요? 맞죠. 제일 처음으로 만든 커피에 너무 이렇게 목숨 거시는 거 아닙니까? 관찰 평가. 그래서 임동욱 선생님 감사합니다. 여기다가 네. 오늘 무조건 그냥 반복하는 거 상관없이. 네? 임동국입니다. 국. 죄송합니다. 임동국 선생님. 무조건 상관없이 일단은 다음부터는 그 채팅으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증거가 남아야 되니까 이거를 많은 횟수대로 제가 1등부터 3등까지 그러니까 한 3분만 답해도 오늘 커피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한번 합쳐볼까요? 다 합치면 1이다. 우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그런 우리 아까 그 전화 요금 분포 대비 요게 조금 더 종 모양에 가까이 이렇게 가는 분포예요. 그러니까 중간이 평균이고 중간에서 벗어날수록 확률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통 이렇게 설계를 하면 시험이 잘 설계됐다. 시험을 더 잘 설계를 했으면 평균이 한 80쯤 되고 75나 80쯤 되고 이 좌우에 이게 좀 더 이 고득점자를 좀 없애는 방향으로 시험이 가는 게 더 맞는데 사실 이 시험은 무슨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살짝 쉬운 시험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져요. 근데 여러분 수능이라든지 뭐 자격증 시험, 국가 자격증 시험은 항상 정규분포가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시험을 본다고 해요. 정규분포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